영광스러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고 해가지고 남북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생기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평생 해야 될 강연을 작년 한 해 동안 다 한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는 이 시카고를 빼고 뉴욕, 워싱턴, LA 이제 순회 강연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카고까지 와가지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제 말씀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드리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단 70년이 됐다고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45년에 분단이 됐다, 70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분단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분단됐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전쟁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분단이라는 처벌을 받은 겁니다. 아시아에서의 전범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침략당했고 미국도 침략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분단됐어야지. 일본으로부터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은 조선이 왜 분단됐느냐 이겁니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평화를 사랑해서 그랬든지 아니면은 힘이 약해서 그랬든지 주변 국가들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 통치 35년을 받은 것도 서러운데 또 분단이 되어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평화학에 트라우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요, 제 은사이기도 합니다. 요한 갈튼 교수라는 사람이고요. T 플러스 40, 그러니까 T 더하기 40, T가 상징하는 것은 트라우마, 아주 거대한 충격을 뜻하는 단어이죠. 민족 간에 아무리 커다란 상흔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세대가 지나면 충분히 작아서 40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45년 분단이 돼가지고 70년이 되도록 통일이 되기는커녕 통일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50년대 3년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남북 양쪽에서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벌써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아무리 큰 상흔이나 충격도 30-40년이면 지워진다고 하는데 60년이 지나도 아직도 우리는 원한이나 적대감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전쟁, 선생님은 대부분 다 6.25 전쟁이라고 하고 또는 6.25 동란이라고 공부하셨을 텐데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것은 휴전협정입니다. 아르미스티스라고 하죠. 정전협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쉰다는 말입니다. 정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멈춘다는 말입니다. 3년간 싸우고 62년 동안 멈추거나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60년이 지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 말하는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6.15 정신을 구현하자는 겁니다. 6.15 정신을 말씀드리려면 남북 양쪽의 통일 방안을 간단하게나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먼저 남쪽의 통일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부터 60년까지 있었던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무력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 법에 걸렸습니다. 당시 조봉암 진보당 당수 정적이라서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명목은 평화 통일을 주장한 빨갱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북진 통일을 해야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면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됐던 겁니다. 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18년 동안 통일정책 세우지 않았습니다. 굳이 정책이 있었다면 선 건설 후 통일입니다. 먼저 경제를 살린 다음에 통일을 얘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남북 사이 경제력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이르면 70년대 중반까지 북쪽의 경제력이 남쪽의 경제력보다 훨씬 낮거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로서는 북쪽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건설 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전두환 정권 1980년부터 87년까지입니다. 통일정책 가장 먼저 세운 정권입니다. 하지만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남과 북이 자유총선거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쪽의 인구가 북쪽 인구보다 2배 정도 되는데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 북쪽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진정한 통일 방안이 나온 것은 전두환 다음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노태우가 물태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정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죠. 80년대 말 90년대 초 동독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내전이 종식되면서 저희 북방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상호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통일 방안을 만들고 나아가서 91년에는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소련과 외교 정상화를 이루고 92년에는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뤘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중국과 수교를 해가지고 지금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가 만든 통일 방안 이름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내용이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화해 협력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남과 북이 서로 국호도 불러주지 않고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쪽에서는 북계라고 했고 북쪽에서는 남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괴라고 불렀던 거죠. 하지만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그러니까 통일 방안을 만들면서 상호 간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 협력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계를 설정한 것이 남북연합입니다. 남북연합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권과 군사권, 외교권 다 그대로 지닌 채 유럽연합처럼 협력을 도모하자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 가가지고 완전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쪽이 또 3단계를 겨냥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흡수하자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반발해온 겁니다. 하지만 1단계, 2단계까지는 북쪽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94년 8월에 살짝 글자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돼도 되는데 또 이제 자기 과시였겠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한자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1단계 화해 협력을 공존 공영으로 바꿨습니다. 화해 협력이나 공존 같이 존재하면서 공영 같이 번영하자는 내용 똑같습니다. 2단계 국가연합, 3단계 완전 통일 똑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통일 정책 없습니다.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햇볕 정책은 통일 정책이 아니라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일 정책이 없어가지고 통일을 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통일하려면은 북한과 화해 협력을 먼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저희 포용 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engagement라고 했고 물론 햇볕을 선샤인 팔러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화해 협력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통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역시 통일 정책 없습니다. 그냥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가지고 대북 정책을 그대로 진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북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공존 공영 3천이라고 하죠. 비핵 개방 3천. 북쪽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 개방, 개혁 개방에 나간다면 북한 국민, 우리 이제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 주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1인당 GDP를 3,000달러로 올려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통일 정책 없습니다. 북쪽에 대해서 역시 신뢰한다면서 통일 개방론을 퍼뜨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6년 1월 현재 남쪽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지고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살짝 고쳐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고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고쳐질 때까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그리고 살짝 진보적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모순되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1단계가 화해협력입니다. 화해협력을 하려면 북한과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설사 북한이 조금 얄밉게 굴더라도 토닥거려 가면서 같이 나가는 게 그게 화해협력이고 공존, 공영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하더라도 친북, 종북으로 몰게 됩니다. 얼마나 역설적이냐 이거예요. 과거 냉전 시대 때처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외쳤던 것처럼 척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순공 통일을 주장한다면은 당연히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붕괴가 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전쟁 불사를 외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되면서 8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식적인 통일 정책이 화해, 협력, 공존, 공영인데 어떻게 북한을 주적으로 삼으면서 화해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조차 친북, 종북으로 처벌하면서 협력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친북주의자로 자처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친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종북이라는 말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종북주의자도 자처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악으로 뭉친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남쪽보다 더 잘나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북한보다 못한 그런 측면 적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측면, 우리가 본받으면 좋을 점 적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종북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과 화해, 협력,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친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보다 더 나은 측면을 본받기 위해서는 종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법정에서도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신다면 앞으로 친북, 종북주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북한의 통일 정책 잠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도 친북이 되겠습니다만 북한은 체계적으로 통일 정책을 다듬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통일 정책이 처음 발표된 게 1960년입니다. 4월 혁명 직후죠. 그때 나온 게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겁니다. 연방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때 연방제는 지금 북쪽에서 내놓은 연방제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1960년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북쪽이 우리 남쪽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이 응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자. 그 대신 남쪽이 북한한테 흡수당할까봐 두렵다면 연방제로 가자 이겁니다. 니들 체계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거짓대가 우글거리는 남조선에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북쪽에서 남쪽에다 대놓고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면에서 월등한 북한이 총선거를 실시하다가 자기네 체제가 선택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 1970년대 남북연합연방제라는 말을 고려연방제로 바꿉니다. 여기서 고려라는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상당히 민감한 아니라 남북 양쪽에 좀 거추장스러운 또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말, 남조선이라는 말입니다. 북쪽의 정식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조선이라고 하죠. 남쪽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이고 그걸 줄여가지고 한국이라고 합니다. 조선이나 한국 둘 다 우리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서 생긴 나라 이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들입니다.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나라 뭡니까? 고조선이라고 하죠. 단군조선. 원래 명칭은 조선입니다. 고는 우리가 나중에 붙인 거죠. 이성계가 세운 근세조선 또는 이시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단군조선에 고자를 붙인 거지 정식 국호는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삼한시대가 열립니다. 삼국시대가 열리기 전에 특히 이제 남쪽 지방에 마한, 진한, 변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의 한자가 그 당시 삼한시대 이 한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조선 말에 대한제국이 되고 고종 황제를 내세우면서 나중에 국민의 나라다, 민중의 나라다 해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쓰고 있는 조선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나라 이름이고 남쪽에서 쓰고 있는 한국은 그 다음으로 생긴 나라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이나 한국이나 우리 땅에 생긴 가장 오래된 나라 이름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명칭들입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국호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통일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사라지는 그러한 통일을 모색하기 때문에 국호를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하자는 거죠. 제3의 국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연방제를 주장합니다. 남쪽에서는 죽어도 자본주의라고 하고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필승불패라고 하는데 어느 쪽 체제를 합치겠느냐 이거예요. 두 체제가 공존하는 그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선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제3의 국호를 취하자는 거죠. 그것이 고려입니다. 그럼 왜 고려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려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서 생긴 이래 최초의 통일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 우리 남쪽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최초의 통일 국가 신라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 읽으셨던 위인전을 보시면 김유신, 김춘추 삼국통일 위협을 달성한 그런 위인들입니다. 북쪽에서는 삼국통일, 통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유신, 김춘추는 천하 역적들입니다. 김일성의 역사관이기에 앞서서 남쪽에서도 존경받는 역사학자요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이 주장한 겁니다. 이 민족,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동족,
고구려 백제를 친 다음에 북쪽 땅 대동강 이북을 당나라에 빼앗긴 게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 남쪽에서도 젊은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이러한 역사관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친북 종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신채의 역사관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친북 종북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신채호 선생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외국에서 쓰고 있는 코리아. 이 말이 고려시대 때 나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고리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널리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최초로 통일된 나라 이름, 그것이 고려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고려 연방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가가지고 고려 연방에다가 민주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입니다. 90년대에 여기다 낮은 단계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 양쪽이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지키되 제3의 정부, 미국에서 중앙정부, 연방정부처럼 만드는 건데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 노릇을 하려면 외교권과 군사권을 하나 합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외교권과 군사권을 금세 그러니까 단번에 김일성 말대로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종의 연합 같은 그러한 단계를 낮은 단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남쪽의 통일 방안 가운데 두 번째 국가연합하고 북쪽의 통일 방안 가운데 낮은 단계 연방제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모색하자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6.15 정신입니다. 그럼 이 공통점이 뭐냐? 첫째는 60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러한 이념과 체제를 합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흡수하거나 이러지 말고 서로 공존하면서 화해 협력을 이루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인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연합처럼 20개, 30개 나라가 그대로 자기 자주권,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그냥 협력만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연합입니다.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서도 바깥으로는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50개, 대내적으로는 50개의 독립국가처럼 보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그런 연방을 이루자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미국에 사시니까 이걸 제가 좀 구별을 하자면 미국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1976년부터 87년까지는 국가연합 단계였습니다. 13개 식민지가 전부 다 한 정부가 아니었어요.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87년에 연방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1789년 연방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대외적으로는 강력
강력한 하나의 통일체를 만드는 것, 이게 연방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통일 방안 가운데 국가연합하고 북쪽의 통일 방안 가운데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당장 체제와 이념과 사상을 합치는 것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화해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모색하자는 거죠. 통일 정책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첫째 바람직해야 됩니다. 근데 바람직하기만 하다면은 환상이나 몽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바람직하면서 둘째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한의 자본주의가 좋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 12, 3위 안팎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속된 말로 빌어먹고 굶어 죽는 사회주의 체제 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을 하자는 게 남쪽 사람들에게는 가장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서로 하는 거예요. 한쪽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전쟁에 의한 통일이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거꾸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통일 방안 전쟁입니다. 남쪽, 북쪽 최첨단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터에 전쟁이라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양쪽 다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돼가지고 통일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통만큼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안은 저는 6.15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양쪽이 공존하면서 화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람직하고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남쪽에. 왜 그럴까요?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저기 강삼교 선생님 그